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멀지 않은 어느 오래된 오피스텔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고지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 속에서 낯선 여자가 나타나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이상하게 되니 방 안에는 낯선 향기가 맴돌았다. 그것은 꽃향기와 비슷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느낌을 주는 향기였다. 또한 가끔씩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뒤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곤 했다. 몇 번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나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피스텔의 오래된 벽장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상자가 있었고 낡은 종이 몇 장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몇 가지 이상한 글씨와 기묘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거기에 적힌 날짜가 몇 년 전이라는 것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복되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날 밤 꿈에서는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는 대신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냐며 울부짖었다. 꿈은 생생했고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방 안에 분명 낯선 여자의 형체가 보였다. 순간적으로 경악한 나는 비명을 질렀고 그 형체는 삽시간에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나는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관리인은 오랜만에 거주자가 들어와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다. 그제서야 관리인은 나에게 몇 해 전 이곳에서 한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을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당장 이사할 여력도 되지 않았고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꿈속에 나타났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때때로 느껴지는 그 향기와 불쑥 나를 스쳐 지나가는 형체는 여전히 내 곁에 있는 듯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만 오피스텔에 있을 때면 늘 불길함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방을 옮길 결심을 하게 되던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혼이 날 뻔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벼락이라도 친 것처럼 귀가 멍멍해지는 소리가 들렸고 벽장이 강하게 흔들렸다. 깜짝 놀라 일어선 나를 향해 보이지 않는 힘이 쓰러뜨리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상자에서 꺼낸 종이를 보며 단호히 외쳤다. 이제는 당신을 이해하고 기억할 테니 떠나가 주세요. 그 이후 모든 것이 신기할 만큼 잠잠해졌다. 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녀를 꿈속에서 만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 뒤 나는 결국 오피스텔을 떠나게 되었고 교수님의 도움으로 학교 기숙사로 옮기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마치 꿈처럼 사라졌으나 가끔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소름이 돋곤 한다. 이해와 용서는 어쩌면 그 영혼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해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나서는 종종 창문을 통해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가 언젠가는 안식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찾기 위해 작은 산속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 마을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복잡한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질 것 같은 매력 말이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의 고요함과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아침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마을에는 겨우 몇 집의 농가와 작은 가게, 그리고 산중턱의 선사시대에 흔적으로 보이는 돌무더기가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상했다. 그들은 항상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도 신중하게 말했다.
특히 밤이 되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나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래서 첫 번째 밤이 되었을 때 나는 몰래 밖으로 나가 보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산속에서 오는 올빼미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밤의 침묵을 깼다. 나는 산중턱의 돌무더기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돌무더기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고 나는 한기를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무더기 주위의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그 순간 돌무더기 사이에서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다가가자 불빛은 어느새 형체를 갖춘 정체 모를 실루엣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인간은 아니었다.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온갖 소리들이 뒤섞여 기괴하게 들렸다. 형체는 마치 이들의 중얼거림에 반응하듯 더 밝게 빛났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던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세요. 이곳은 당신 같은 외부인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들이 마을로 돌아설 때 형체는 서서히 사라졌다. 나도 얼른 그 뒤를 따라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두려움과 의문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 한 노인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과거의 영혼입니다. 우리 마을과 깊은 인연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외부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렸다. 마을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곳의 고요함은 여전히 흘러넘쳤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편안함을 주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몇 번이고 그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저 꿈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그곳의 찬란한 달빛과 냉랭한 공기는 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그 산속의 고요한 마을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이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마을은 나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장소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방을 구하게 됐는데 꽤 저렴한 원룸을 발견했다. 방값이 워낙 쌌기 때문에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깔끔해 보여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나는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 첫날 밤 짐을 풀고 나서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웠다. 어두운 방 안에는 마치 깊은 바다 숲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잠에 빠져들 무렵 저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선명해져 갔다.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흐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내어도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신히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주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약간 찝찝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며칠 뒤 내 친구들이 집들이를 위해 찾아왔다. 우리는 335 모여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 공기가 차가워지며 한 친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 소리 안 들려? 그는 뭔가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아닌 척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들도 나와 같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나는 인터넷에서 그 지역과 건물에 대해 조사를 했다.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몇 년 전 이 건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이 가족과 심하게 다투고 이 방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있었고 그 슬픈 순간이 그대로 중계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고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방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더욱 심해졌다. 가끔
가끔씩 컴퓨터가 켜졌다 꺼지거나 커튼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했다. 결국 나는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결심했다. 다른 방을 알아보고 짐을 챙기면서 방 한 구석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절망과 슬픔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동네에 있는 작은 절에 가져가 위로의 글을 남겼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 후 흐느끼는 소리는 점차 사라져갔다. 하지만 소리 없는 어둠 속 그 울음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땐 대학 근처에 오래된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세가 저렴한 탓에 시설은 열악했고 고시원 주인 아저씨는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주자들을 대했죠. 하지만 그 고시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소문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방이 바로 제가 머물던 방이라는 사실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처음 몇 달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상을 보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금세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깨끗이 정리해놨던 책상에 어지럽혀져 있거나 전날 끄고 잔 컴퓨터가 켜져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서 잘못한 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잠결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몹시 차가웠고 방문 뒤편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환기구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 소리가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분명 방 안에는 저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그 후로는 새벽만 되면 누군가 방문을 쾅쾅 두드리고 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고시원 울타리 넘어 누군가 장난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항상 정확히 제 방 앞에서만 그쳤습니다. 고시원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짓인지 확인할 길도 없었죠. 생각할수록 오싹해졌습니다. 결국 고시원 아저씨에게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우전함기시던 아저씨도 제 얘기를 듣고 얼굴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 방에서 있었던 사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당시 한 여학생이 방 안에서 자살했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황은 매우 생경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그 때문에 몇 년간 이 방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즉시 짐을 싸서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고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여전히 그 시절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앞으로는 절대 소문을 무시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회자되며 여전히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조용히 울리는 소리를 듣거든 문 뒤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